네, 미래한국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저는 미래한국의 편집위원 한정석입니다. 최근에 우리 중국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죠. 그래서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우리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중국은 북중 혈맹 관계가 본질이고 이것이 변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그 내용이 맞니 틀리네 이래가지고 굉장히 또 한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미국과 중국은 어떤 관계고 또 북한과 중국은 어떤 관계고 또 우리와 중국은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되는지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한석규 교수님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최근에 한중 회담 이후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희 나라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스트레스 많아지고 중국도 시진핑 주석의 입장이 뭔지 그리고 북핵을 해결하겠다. 100일만 여유를 달라.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는데 100일이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지난 잘 모르겠습니다만 된 것도 없고. 네. 그런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혼선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최근에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으니까 네네. 그거를 좀 한번 평가를 해본다 그러면은 저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그런대로 잘 봉합이 됐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 이유는 그 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네. 그때 몇 개의 발언이나 행동들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그 다음에 치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 간 것도 그렇고 네. 장진호 전투가 이제 미군하고 중국군하고 싸웠던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던 전투기 때문에 네. 거기에 갔다는 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또 거기 가서 얘기한 게 전쟁의 포화 속에서 피로 맺어진 우위다, 네. 피로 맺어진 동맹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네. 그 이후에는 또 의회에 가서는 얘기한 게 이제 사드를 제대로 이제 충분히 우리가 배치하겠다 네.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한중 정상회담 바로 전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좀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중국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건데. 네. 그거 보면은 이제 동맹을 강화시키는 거, 네. 또 사드 문제에 대해서 사드를 확실하게 배치하겠다고 얘기한 거, 네. 또 한중일 정상회담 한 거, 이 네. 세 가지가 굉장히 중국한테는 부담이 되는 요인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이번에 G20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질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루어졌고 네. 또 제대로 될까라고 했는데 제대로 됐다는 점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고요. 네. 저는 사실 아베 총리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딸따름한 얼굴 표정을 지면서 악수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저는 그런 장면이 나올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잘 봉합됐다는 것은 아주 잘 됐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건 성공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모자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합의가 되거나 네. 해결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 예. 앞으로 사드 문제도 이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네. 한미 동맹에 대한 그 위상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가야 될 건지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될 것 같고 네.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직 된 건 없다.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이제 한중 정상회담 내용에서 이제 혈맹이라는 문제가 되게 큰 문제가 됐는데 예. 단어가 굉장히 센 단어입니다. 네. 사실 중국은 1994년도에 이제 김일성이 죽은 이후에 네. 혈맹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번에 이제 혈맹이라고 썼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중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사람들 몇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혈맹이랑 단어를 쓴 건 아니고 아니고. 피로 맺어진 우위다. 피로 맺어진 북한과 중국은 피로 맺어진 우위 관계인데 그것도 이제 맥락이 우리는 이제 중국하고 북한은 혈맹이니까는 이제 한국하고 중국은 25년밖에 안 됐고 중국은 오래됐기 때문에 네. 여기가 중요하다. 우리 이거 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피로 맺어진 우위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북한한테 굉장히 큰 압력을 줬는데 우리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그걸 안 안아주니까 좀 억울하다. 네. 이런 입장에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걸 혈맹이라고 얘기해서 오니까는 조금 이제 논란이 많아졌는데 혈맹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혈맹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동맹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지금 요즘에 북한이 핵도 만들고 이러니까는 네. 미국하고 군사적인 충돌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렇습니다. 예. 혈맹이다, 동맹이다 그런 경우에는 중국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도 전쟁으로 끌려 들어갈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되게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면이 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은 네.
이 모든 에피소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은 청와대에서 혈맹이라고 브리핑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청와대에서 브리핑했죠. 네, 네, 청와대에서 그렇게. 브리핑을 혈맹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났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청와대에 계신 분들이 중국 정부가 별로 없으니까 네. 피로 맺어진 우임은 혈맹이지 뭐 이렇게 네. 해서 이제 의역을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이 혈맹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런 굉장히 중대한 의미에 대해서 간파를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가 되고 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중국 전문가가 앞으로 좀 중국 전문가 또는 외교의 전문가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야 앞으로 안정적인 외교 활동을 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국제 정치 얘기를 할 때 그 국제 정치가 이제 적과 동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질서다라는 얘기도 이제 하고 이제 하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한국과 중국 관계는 우리는 자유민주 체제이고 거기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공산주의 체제. 그렇죠. 네. 또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그러면은 뭐 완전한 공산주의 나라냐면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한중 관계와 이 북중 관계라는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본질적으로 봐야 될지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중국이 생각하는 한중 관계, 북중 관계와 네. 한국이 생각하는 한중 관계, 북중 관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중국은 북중 관계는 일단 불가분의 관계죠.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불가분이다. 불가분이다. 네. 왜냐하면은 이 북한의 어떤 용도, 역할이라는 네. 것이 북한이 생존해 주는 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일단 네. 완충지대이기 때문에. 완충지대라고 한다면 어디와 어디가? 그러니까 이 남한에 있는 28,000명의 미군과 한국군으로부터 네, 한국군으로부터 이 북중 국경 지역을 갖다 보호하는 역할을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 남한에 있는 주한미군과 그 사이에 사이에 이제 역할을 하는 거니까 네, 네.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완충지대 역할을 하니까는 네.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이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하여튼 북한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제일 좋은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태까지는 6.25 이후에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 지역만이 자기네 영향력 하에 있었는데 네. 최근에 한 25년 동안 이제 한중 관계 하다 보니까는 한국이 점차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북한 문제를 또 해결할 때만 중국에 의존하고 이런 의존도가 높아지니까는 네. 중국이 최근에 들어서 특히 시진핑 들어서는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좀 넓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한중 네. 관계를 통해서 영향을 높이는 곳이고 최근에 사드 문제에서 보시다시피 네. 조금 과도하게 영향을 높이는데 네. 그 영향을 높이려고 보니까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한미동맹 네. 또 미군의 주둔 이런 네.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지금 명백한 반대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북중 관계와 한중 관계를 동시에 가져가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파지티브성 게임입니다. 이 네. 두 개를 같이 가져가는 게 좋다. 파지티브성 게임으로 가져가는데 한국 입장에서 볼 때는 북중 관계와 한중 관계는 이게 제로성 게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북중 관계가 약해지면 한중 관계가 좋아질 거고 네. 한중 관계가 약해지면 북중 관계가 좋아질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는 어프로치 했던 거죠. 중국한테. 네. 네. 이명박 정부 시절 때는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신자유주의적으로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를 보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은 말씀하실 때 내가 1년이면은 중국의 지도자들 예를 들면 후진타오와 원자바오를 10번 이상 만난다. 네. 근데 김정일과 그 후진타오는 뭐 3년에 한 번 만났지 않느냐. 네. 이런 컨택의 숫자 네. 또 무역 그 액수 이런 네. 걸 볼 땐 게임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한중 관계가 북중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음. 말씀하시고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천안 영평도 사태에 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예. 뭐 그런 게 한번 나타났었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열병식에 2015년에 열병식에 참여하실 때 그렇습니다. 예. 미국이 반대했는데 불구하고 참여하시면서 중국하고 한국하고 서로 긴밀한 소통 속에서 북한을 이제 컨트롤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열병식에 참여하셔서 그걸 갖다 어그리하신 다음에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네. 몇 달 뒤에 2016년도 1월 달에 4차 핵실험을 했을 때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동의한 대로 전화를 하셨더니 전화도 안 받았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을 자기네들이 협상의 대상으로 놓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북중 관계와 한중 관계가 서로 연동돼 있다기보다는 중국은 북중 관계와 한중 관계를 서로 따로 독립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한중 관계 속에서
북한에 대한 어프로치를 따로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은 한미 동맹 속에서 북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미 동맹 속에서 구조 속에서 네. 북한 문제를 처리하되 네. 중국과의 관계도 나빠지는 건 좋지가 않으니까요. 네. 중국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한미 동맹에 대해서 거꾸렇게 생각을 한다는 네. 부분인데요. 그 2010년인가요? 환구시보에서 굉장히 이제 좀 공격적으로 그때 뭐 그 나온 게 있었고, 그때 교수님께서 그 좀 총평을 해주신 제가 그 글을 좀 봤습니다. 네.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중국이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 결국 그 중국이 보는 그 한미 동맹이라는 부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그 보는 건지가 궁금한데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2010년, 2008년도에 세계 금융 위기가 일어나고 난 네. 다음에 중국이 이제 자기네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죠. 네. 우리도 강대국이 될 수 있다. 네. 미국이 이제 디클라인하고 우리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우리가 세계의 최강대국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아주 네. 진행형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주변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관계 속에서 한국이란 나라와 그 외 국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한국은 이게 중국이 점점 강대국이 돼가면서 국제관계를 과거의 미국식의 국제관계로 따라가기보다는 중국식의 국제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데 중국 관계. 예. 중국식 인터내셔널 오더라는 거는 약간 조공체제 비슷한 느낌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가 가장 가까운 한국이란 주변국인데 북한에 대해서는 영향력이 굉장히 강화돼 있고 네. 최근에 들어 중국의 경제적인 성장에 따라서 남한에 대한 영향력도 커지고 있으니까 네. 이거는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이제 한반도 전체를 우리가 영향력 하에 놓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최근에 사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일본의 그러니까 중국이 제일 껄끄럽게 생각하는 건 엑스밴드 레이더인데 네. 엑스밴드 레이더가 일본에도 있거든요. 일본에 네. 더 먼저 있었는데 일본에 있는 게 훨씬 더 성능도 좋고 큰 건데 네. 네.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도 안 하면서 한국한테만 얘기하는 거는 엑스밴드 레이더 자체가 좀 위협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네. 그거보다는 그게 한국에 들어와 있다는 거는 한국하고 미국을 더 끈끈하게 묶어주는 하나의 네. 심볼이 되니까 그거를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들어서 사드 문제 이후에 네. 이해찬 옛날 총리가 네. 이제 특사로 갔지 않습니까? 식사를 한번 갔었죠. 예. 특사로 갔을 때 그때 한번 문제가 난 에피소드가 예, 네, 자리 네. 문제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게 저는 그거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아. 왜냐하면 그거 할 필요가 없었던 일인데 그렇게 했는데 그게 네.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런 게 봤을 때 좀 불만스러운 걸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식의 자리 배치를 한 거는 제가 볼 때는 홍콩 수반, 아, 네. 홍콩 수반이 왔을 때 그런 식의 자리 배치를 했었고 또 홍콩 수반도 런충이란 이전에 있던 사람이 왔을 때는 그러니까 옛날에 후진타오 시대 때는 둘이 같이 앉았어요. 네, 네. 근데 시진핑 들어와서는 런충이하고 시진핑이 할 때 이런 자세로 앉았고 또 요즘에 캐리람이라는 여자가 새로 왔을 네, 때도 이제 네. 그렇게 앉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본 게 요번에 이해찬 총리가 갔을 때 앉은 거거든요. 네. 그것도 좀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좀 오버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하여튼 그건 팩트고요. 네. 그렇게 앉았다는 건 팩트고 그거를 저희들이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조금 중국이 오버를 한 것 같다. 중국의 의도가 좀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가 한미 동맹에서 뭔가 이렇게 좀 그 갈등이 보이니까 중국이 좀 더 세게 이렇게 압박해 들어온 그런 요소가 있는 게 아닐까요? 분명히 있죠. 네. 뭐냐면은 미일 동맹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네, 그건 뭐 그렇죠. 또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너네들은 적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일본하고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일본하고 한국을 보면은 한국이 훨씬 더 약한 고리죠. 그렇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이 훨씬 약한 고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공략을 하는지 모르고 또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미일 동맹에 따라서 우리는 확실하게 확실하게 하는데 네. 너는 뭐냐? 그거 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네. 우리는 또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바가 크고 네. 또 우리는 북한이라는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랑 그렇게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네. 미국한테 우리가 설득할 부분이 있습니다.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을 똑같은 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미일 동맹은 미일 동맹 나름대로 뭐 배싱 차이나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렇게 가고
한미 동맹은 또 다른 차원에서 중국이랑 좀 더 완화된 면으로 가면서 그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는 거고. 일본은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은 층차적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층층적으로요. 층차적으로. 층차적으로. 그러니까 이 미일 동맹을 더 위고 네, 한미 동맹이 그 밑에 있는 일본 입장에서요. 일본의 입장에서 네.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것 같아서 그건 안 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이 동아시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결국 이제 미중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요. 미중관계 문제죠. 예,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제 한미 동맹 부분은 중국한테 설득을 할 때 한미 동맹은 그러면 이제 일본을 예를 들어서 가상의 어떤 저걸 적으로. 놓고 그러면은 이제 이제 그걸 중국이 하고 싶었던 게 역사 문제였습니다. 네네. 역사 문제 또 위안부 문제에서 한중이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일본한테 대항하는 거.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중국은 많이 한국을 이용하려고 노력을 했고 했는데 요즘에 들은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은 한일 관계가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네. 그럼 근본적으로 이제 미중 관계인데요. 그 미국과 중국 관계를 이제 어떤 또 분들은 이제 5월 동지다. 결국 적이긴 한데 한 배를 타고 있어서 서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또 이런 관계를 하기도 하고 결국은 또 어떤 분들은 결국 2050년, 30년 이내에는 이제 태평양권을 놓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 적대적 모순의 관계에 빠져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팽창 전략을 쓴 한. 근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그 문제일까요? 미국과 중국의 일단 미국하고 중국은 지금 상호 의존이 너무 강해져 있습니다. 상호 의존이. 상호 의존이 경제적인 상호 의존도 굉장히 강하고. 네. 이제 과거에는 미국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지만은 네. 이제는 요즘에 그 기후 변화 협약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미국 혼자서 안 되고 또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러기 때문에 서로 상호 의존 관계이기 때문에 겉으로 얘기하는 거는 5월 동지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미국도 중국도 다 우리는 협력해서 잘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속내는 다르죠.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땐 자기가 패권인데 중국이 경제적으로 좀 컸다 그래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불편한 심기가 있는 거고요. 중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을 좀 따라잡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있단 말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과거에 이제 중국에 이렇게 살면서 쭉 중국 사람들의 이렇게 심리를 이렇게 봤을 때 중국 사람들의 세계관은 나라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그 외 나라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어떻게 해도 따라갈 수가 없는 나라. 네. 나머지 나라들은 우리가 노력만 좀 하면 다 따라잡을 수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태까지 왔는데 2008년도에 딱 보니까 미국이 흔들흔들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흔들흔들하니까 이거 우리가 잘만 하면 미국도 따라잡겠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2008년, 2009년도, 2010년도까지는 조금 그래도 조심조심했단 말이죠. 미국이 워낙 큰 나라니까. 그러다가 2011년도 들어서면서 중국이 약간 자신감을 가지고 떠오르기 시작하고 그때 마침 시진핑 주석이 들어오면서 그게 더 가속화돼서 이제 시진핑 주석의 대미 전략, 또 시진핑 주석의 세계 전략은 이제 세계 재패를 하겠다 이런 걸로 나오는 거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미국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하느냐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겠죠. 미국은 요즘에 와서 이제 쭉 이제 시작이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지만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다가 물건을 많이 파니까 중국 물건이 안 들어오면 미국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뭐가 없나 이런 걸 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은 몇 년 전서부터 이제 내수 진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외국에 수출하는 거를 줄이고 내수 진작을 통해서 경제 발전한다. 이렇게 서로가 이제 상대방 없이도 독립적으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좀 하면서 서로 이제 경쟁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군사력입니다. 그렇습니다. 군사력은 아직도 중국이 미국의 한 10분의 1도 못 쫓아가니까. 그런데 이제 군사력을 중국의 생각은 그거죠. 시간은 무한정으로 있다. 지금서부터 우리가 미국을 군사력으로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계속해서 경제가 살아 움직이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는 시간만 지나면 우리 언젠가 가서는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건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쉬운 건 아니다. 중국이 그렇게 그런 자리를 가는 건 쉽지 않다고 보고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일단 국제 체제가 지금 돌아가는 게 우리 많은 나라들이 미국이 세계 최대 국가고 세계 리더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미국의 리더십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십을. 네.
그러니까 미국의 리더십 인정하는 이유는 미국이 그 많은 공공재를 대는 거죠. 네.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국제 네. 안전을 유지하고 네. 그다음에 새로운 밸류 시스템을 갖다 대고 네. 이런 건데 중국은 그거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도 안 하고 자기네 국력이 그것만 미국에 비해서 커졌다는 거 가지고 자꾸 올라간다 고 그러니까 네. 지금 중국도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소프트 파워를 우리도 증진시켜야 되겠다. 소프트 파워를 증진시키는데 그 소프트 파워 증진이라는 게 그러니까 받는 국가들, 네. 그 주변 국가들은 받는 국가들한테 전혀 뭐 그 영향이 없으니까요. 예를 들면 뭐 공자학원이라는 네, 걸 많이 공자학원. 하는데 네. 뭐 우리 한 PD님도 네. 가셔서 중국말 배우실 때 공자학원 가서 배우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어디 그 학원 가서 배우시지 공자학원 안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좀 실패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종합을 해보면 이제 결국 이제 북핵 문제, 북핵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 간에 또 그 관계가 있고 또 한국이 관계가 있는데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하기 전에 그 북핵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미국에. 그래서 이거를 공격을 군사공격까지 하겠다고 이제 막 하니까 그때 시진핑 주석이 100일간의 여유를 내가 좀 해결해 볼게. 이렇게 해서 지금 100일이 다 지나갔는데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 뭐 오리무중이고요. 그래서 근데 미국은 북한 문제를 이제는 중국한테 자꾸 이제 이렇게 뭐 좀 역할을 맡기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미국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걸까요? 일단 지금 레드라인을 넘으려고 그러는 거죠. 북한이 네. 지금 그 국제사회에서 만들어놓은 레드라인을 넘으려고 그러고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땐 굉장히 불쾌한 게 사실 그 미사일하고 핵을 갖다 개발해가지고 지금 알라스카까지 올 정도의 능력이 됐단 말이죠. 이건 네. 미국한테 볼 때는 굉장히 큰 도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냥 놔둘 수 없는 거고 이건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미국의 입장에서도 볼 때 군사력을 가지고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네. 부담스러운 것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남한이죠. 남한에 네. 대한 공격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군사적인 공격을 하려고 생각하면 고려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지기 많죠. 때문에 네. 그거보다는 일단 중국을 통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좀 한번 해보자는 게 생각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말하라고 해서 만날 때 네. 이제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니고시에이션을 많이 했죠. 네.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이에서 금융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문제 제기 안 할 테니까 북한 문제 하나만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얘기했고 그게 이제 100일 동안 유예를 받은 건데 사실 그 3개월, 4개월 동안 말씀하셨다시피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조금 북한이 이제 좀 줄어드는 것 같지만은 사실 근본적으로 변한 건 아무것도 없고.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러고 보고 있다가 최근에 나와서 한 게 갑자기 인신매매 최악 국으로 지정을 하고 네. 14억 불어치 무기를 뭐 대만에다 팔고 네. 그다음에 단동은행에 대해서 좀 제재로 네. 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좀 불만스럽다. 그러니까 너네도 알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고 그렇게 메시지 보낸 것이고 중국은 그 다음번에 나오는 게 이제 아니 북미 관계의 일은 북한의 핵 문제 일은 북미 관계 일이지 네. 중국하고 상관이 없다. 왜 자꾸 나한테 책임을 넘기느냐 이러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내일 이제 7월 19일서부터 네.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에 고위급 전략 대화가 이루어져요. 네. 거기서 이제 중국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이 어떤 태도를 할 것인가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미국은 중국한테 우리는 충분히 너한테 인센티브를 줬으니까 니네가 북한을 압박해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압박은 그 원유를 잠그든 네. 어떻게 하든 간에 하여튼 북한이 말을 듣도록 해라. 만약에 그거 안 하는 경우에는 우린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가겠다. 이 얘기를 명확하게 한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중국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네들이 대응을 할 것인지 그것만 이제 나오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된 이유는 사실 4월 달에 우리 4월 달에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4월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6차 핵실험 한다고 그러고 네. 그래서 항공모함 3대씩 오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때 북한하고 중국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은 거의 지금 전쟁 난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중국도 이 정도면 조금이라도 군사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흐지부지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예. 흐지부지 지나간 다음에 북한은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중국에서 얘기한 거는
그럼 예전에 오바마가 했던 스트래티직 페이션스하고 뭐가 다른? 당신이 지금 얘기하는 뭐 맥시멈 프레시한 인게이지먼트하고 다를 게 뭐냐. 그러니까 중국하고 북한에선 생각하는 게 얘 이제 트럼프도 한번 말로만 저러지만은 트럼프도 결국 군사력 못 쓸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계속해서 이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는 거고요. 네. 중국은 중국대로 이제 미국한테 얘기했던 걸 뒤집고 자기가 이제 계속 이제 한 번씩 챌린지를 해보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닉슨이 그 중국을 좀 이렇게 끌어내려고 이제 했을 때 중국 쪽에서 미국을 가만히 보더니만 저거 종이 호랑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다시 재현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런 걸 이제 나토형 외교라고 하더라고요. 노 액션 토콜리라고. 근데 그렇죠. 결국 시진핑 주석은 100일을 벌어놓고 정작 한 것은 그 안에서 자기 미국에 가만히 있는 동안 이제 내부에서 권력 쓴게 그렇죠. 이 게임을 한 것 같아요. 예. 그 시간에 그거 한 것 같은데 그 최근에 그 중국 내에서 이제 뭐 이런 그 시진핑 주석이 이제 마오 자리로 가는 그런 위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진핑 체제를 어떻게 선생님 보시는지요? 네. 일단 10월 말에 올해 10월 말에 19차 당대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시스템으로 볼 때는 한 사람이 최고 지도자로 올라가서 5년 텀을 2번 하게 돼 있으니까요. 네. 2012년에 최고 지도자에 올라왔으니까 시진핑이 이번 19차 당대회 때 1차를 끝내고 네. 2차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10년에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2차 5년 고 될 때 이번에 19차 당대회 같은 때는 후계자를 올려야 됩니다. 네. 다음번 후계자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7명의 상임 위원 스탠딩 커미티죠. 상임위에 있는 사람 7명을 쭉 봤을 때 중국에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올라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칠상파하 그러니까 67세는 되고 68세는 안 된다 안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원칙을 적용을 하면은 시진핑하고 리커짱 빼놓고 다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7명 체제를 유지한다 그러면 5명을 더 리크루트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또 5명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럼 네. 3명을 리크루트하는 거고 9명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러면 7명 해야 되는데 네. 거기에 필히 들어가야 되는 거는 그 다음 제너레이션이니까 아마 1960년대생쯤으로 되겠죠. 그런 네. 사람 둘이 이제 올라갈 텐데 사실 2012년에 그 두 사람이 점지가 돼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광동에 있는 후춘하고 또 한 사람은 순정차인데 며칠 전에 순정차이가 이제 제거가 됐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럼 그 사람이 제거가 되면 그 다음 사람을 시진핑이 선임하게 되고 근데 그 대신에 후춘하는 다음번에 시진핑을 연계해야 되고 그러면 만약에 시진핑이 점지하는 사람이 총리로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시진핑은 어나더 10년 정도를 자기가 뒤에서 네.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거 아닌가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또 한편에서 얘기하는 거는 5년씩 2텀밖에 못하게 돼 있는데 시진핑이 한 텀 더해서 3텀까지 하려는 거 아니냐. 원래 기한이 없지 않습니까? 기한이 없는데 네. 그냥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있지만 그걸 룰을 만들어서 2텀씩 가게 돼 있는데 이거 3텀으로 가게 되면 여태까지 등소평에 만들어 놓은 모든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건 좀 무리수가 오는 거죠. 사실 제가 이렇게 옆에서 봐도 시진핑이 지금 하고 있는 개혁 방향은 네. 모든 걸 다 등소평이 했던 걸 다 바꾸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등소평이 그냥 뭐 리튼으로 뭐 만들어 놓은 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집단 지도 체제로 가야 된다. 네. 1인 독재 체제로 가는 건 너무나 폐단이 많다. 네. 사실 등소평이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모택동이 1인 독재 체제로 죽을 때까지 가서 죽을 때까지 권력을 주겠다 죽으니까 너무 혼란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그거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죽은 뒤에도 집단 지도 체제에 의해서 가면 좀 안정되게 가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진핑은 집단 지도 체제에서 1인 독재 체제로 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정치국 상위위에 있는 7명, 지금 7명이지만 그 사람들은 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 자기의 뒤에 뭐 자기의 세력들이 다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상임위에 있는 사람들은 숙청하지 말아라. 숙청 안 했으면 좋겠다. 숙청했다가는 굉장히 혼란이 날 수 있다. 이게 이제 등소평이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다 숙청했잖아요. 다 수정했죠. 예. 숙청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앞으로 50년 동안 경제 발전하는 동안은 미국이랑 싸우지 말아라. 그래서 도광양해를 그렇죠. 얘기했는데 그걸 또 지금 다 뒤집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진핑이 가고 있는 게 굉장히 개혁적이고
중국의 새로운 중국에 맞는 시스템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상당한 불안정도 같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까지 진행했던 이제 총 이제 정리 차원에서 네. 교수님께서 이제 조금 더 한 말씀 더 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뭐 저는 최근에 있어도 가장 큰 이슈는 사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드요. 네. 사드 문제가 우리한테 주는 그 임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사실 사드라는 것은 핵폭탄에 좀 비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영어로 얘기하면 the day after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데이 애프터. 예. 그러니까 핵폭탄이 터진 그 다음 날은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사드 전과 사드 후는 굉장히 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나라 비즈니스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5년 동안 한국 기업들은 중국 그러면 뭐 노다지 네. 또는 중국 가서 비즈니스 하려면 중국 가야지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이거 생각지도 못했던 폴리티컬 리스크가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 중국에 들어간 분들은 중국이 이거 예전 같지가 않네.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에서 나와야 되겠네. 뭐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네. 나오기에는 또 투자가 너무 많이 되는 아깝고. 분들은 이제 중국이 정치적인 리스크를 못 걸 정도로 등치를 키우든지 네.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중국에서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도 옛날에는 뭐 관시다 뭐다 네. 이래가지고 뭐 남아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었죠. 이제 그런 게 안 되니까 네. 이제 정식으로 해야 되니까 중국에 대한 비즈니스의 메릿이 별로 없어지는 네. 그런 좀 변화된 모습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북한 이렇게 중국 관광객이나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거가 너무 리스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변화를 좀 해야 다변화를 되겠다. 해야 된다. 그래서 동남아시아로 나가고 또 미국 시장도 다시 개척하고 유럽도 다시 개척하고 그런 면이 보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북한 문제에 있어서 너무 의존을 많이 하겠던 거 아닌가. 중국에. 네. 네. 북중 관계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북한의 혈맹이라고 얘기하는 건 북중 관계가 전 안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최근에 들어서 또 뭐 중국에서는 또 북중 관계가 바뀐다고 자꾸 선전하는 경향이 좀 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남경대학에 있는 쭈퐁이라는 교수가 Foreign Affairs 최신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왔죠. 지난주에 나온 거에 이제 중국이 북한에 이제 liability 이제 부담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북한을 정리하고 이제 남한과의 관계를 강화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영어로 쓴 거니까 또 그게 굉장히 임플리케이션이 있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그거를 믿기에는 북중 관계가 너무 단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우리나라가 이제 이사도 못 가고 네. 중국이랑 이제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네. 참 버겁죠. 네,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중국 전문가가 터무니없이 모자랍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을 정말 제대로 알고 중국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중국 전문가를 많이 양성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 그 중국 전문가 양성하는데 조금 그 재원을 좀 들여서 네. 중국 전문가를 좀 많이 양성해서 우리가 앞으로 중국이랑 더불어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중국과 한국, 한국과 중국은 지난 5천 년 우리 역사에서 가장 오랜 그 관계를 또 가져왔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애증이 서로 이제 교차해왔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이제 이웃으로 같이 살다 보면 이거를 뭐 도망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결국은 이제 우리 자신이 먼저 중국에 대해서 그 태도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외에도 민간 교류를 좀 많이들 해서 우리 한석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 전문가들이 좀 많이 나와서 좀 이렇게 두 나라 간의 그 접착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프트 파워, 문화 교류,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학술 교류 뭐 이런 걸 좀 통해서 뭔가 중국과 한국 간의 그 아시아의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왔던 이웃으로 살아왔던 어떤 그런 관계들을 좀 다시 리마인드 시키고 좀 회복시켜 나가야 하는 그런 방법도 좀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한국의 안보 문제는 우리 안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북한 문제도 이제는 우리가 중국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좀 해결을 해 나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한미동맹 부분은 우리가 또 중국과는 관계없이 또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또 국권이 만들어 가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이 자꾸 갈라지면 결국은 이제 중국이 그 부분을 파고 들어오는 전략을 쓰기 때문에 한미동맹 강화 부분에서는 우리가 두 나라가 공고히 다져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